11번 x제와 y제만을 소비하는 a의 효용함수는 2루트(xy)이며 a는 최소 비용으로 100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두 제와의 소비량을 결정한다. x제의 단위당 가격은 4, y제의 단위당 가격은 1이다. 최적 선택에서 a가 효용 한 단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 지출액은 단 모든 수량의 단위는 실수이다. 11번 문제는 지출국소와 문제를 통해서 도출된 보상 수요 함수를 목적 함수인 지출식에 대입해서 지출 함수를 도출한 다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출국소와 문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목적 함수는 지출식이 되고요. 제약 조건은 효용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효용하에서 지출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비량을 결정하는 문제가 지출국소와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출국소와 문제는 효용극대화 문제와 일개 조건이 동일합니다. 즉, 두 제와에 대한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과 제와의 상대 가격이 같다는 조건입니다. 한계 대체율은 효용함수를 x제와 y제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해서 분자와 분모로 놓으면 되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효용함수를 활용해서 계산하면 x분의 y가 되고요. 그리고 제와의 상대 가격은 제시된 수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x제 가격이 4, y제 가격이 1.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y는 4x라는 지출 극소화의 일개 필요 조건이 도출됩니다. 효용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콥 더글라스형 효용함수고 예산선도 직선으로 설정되니까 지출 극소화의 해인 두 제와의 소비량은 코너해가 아니고 xy 평면의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개의 필요 조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y는 4x라는 조건을 제약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x제와 y제 각각의 수요함수가 도출이 되는데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 때의 수요함수는 보통 수요함수로 각 제와 가격과 소득의 함수인데 지출극소와 문제를 통해서 도출된 제와의 수요함수는 보상 수요함수로 효용과 각 제와의 가격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정의에 있지만 보상 수요함수는 효용이 일정한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효용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각 제와의 소비량을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보상 수요 함수를 목적 함수인 지출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지출함수가 도출이 됩니다. 지출함수는 주어진 효용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뜻하는 함수로 문제의 표현에도 있지만 최소 비용으로 100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두 제와의 소비량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지출함수를 활용하라는 단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문제의 지출함수는 2 곱하기 효용 u바가 되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100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 두 제와의 소비량은 보상 수요함수 u바 자리에 100을 대입하면 x제는 25단위, y제는 100단위를 소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최적 선택에서 a가 효용 한 단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 지출액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 효용은 100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의 효용을 u바 제로라고 놓고 100이라고 두었습니다. 이때 지출액은 100을 지출함수에 대입하면 200이 나옵니다. 즉 소비자 A는 100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으로 200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A가 효용 한 단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추가 지출액은 효용이 100이었으니까 한 단위 증가하면 101이 되죠. 이 101을 다시 지출함수에 대입하면 202가 나오고 결국 200과 202의 차이가 A가 효용 한 단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추가 지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2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x제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엑셀을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10%를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 자중손실의 크기는 단 QD, QS, P는 각각 수요량, 공급량, 가격을 나타낸다. 12번 문제는 정부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지급됐을 때 균형 변화에 따른 자중손실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의 최초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다는 조건으로 주어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정리하면 균형 가격은 75, 균형 거래량은 25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정부가 소비자에게 X의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균형을 구해보면 먼저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을 PD 그리고 공급자가 직면하는 가격을 P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구매를 위해서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은 PD 곱하기 QD가 되고요. 공급자가 X를 판매하고 받는 금액은 PS 곱하기 QS가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없다면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과 공급자가 지불받는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전체 지출액 중에 10%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보조금이 없었을 때의 지출액의 90%만 지출하게 됩니다. 즉, 공급자 입장에서 지불받는 금액의 90%가 소비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과 같다는 의미죠. 그래서 균형에서는 공급자가 지출하는 지출액의 1 정부의 보조율, 문제에서는 10%였죠. 즉 90%를 곱한 금액이 소비자가 지출하는 금액과 같다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QD와 QS는 약분이 되고요. 그럼 결국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 PD와 공급자가 직면하는 가격 PS의 관계는 PD는 0.9 PS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함수의 P 자리가 결국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 PD를 의미하는데 이 PD의 자리에 0.9 PS를 넣어서 정리하면 150-2분의 3 PS가 되고요. 그리고 공급함수에서는 P가 PS의 의미죠. 그리고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두 식을 같게 놓으면 PS를 구할 수 있고요. PS는 80이 되고요. PD는 PS의 90%죠. 그래서 72가 나오고 이렇게 구한 공급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수요함수나 공급함수에 대입해서 균형 거래량을 계산해 보면 30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최초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의 균형은 E0, 보조금을 받은 이후의 균형은 E1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요 곡선이 사회적 편익 곡선이 되고요. 공급 곡선은 사회적 비용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인 균형은 최초의 균형점 E0가 되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E1으로 균형이 옮겨감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나타내는 공급 곡선 아래의 면적이 사회적 편익의 증가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보다 핑크색 삼각형만큼 크게 돼서 이 부분의 면적이 정부 보조금이 유발한 자중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면 20이 나옵니다. 따라서 12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세 경기자 1, 2, 3의 전략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구조이다. 개별 경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L과 H라고 할 때 아래 전략형 게임의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은 몇 개인가? 단 보수 행렬의 괄호한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1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 세 번째 숫자는 경기자 3의 보수를 나타낸다. 13번 문제는 동식 게임 순수 전략 내시 균형을 구하는 문제로 플레이어가 3명이고 각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L과 H 두 개인 게임이 되겠습니다. 내시 균형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간단한 개념들을 보면
내쉬 전략은 상대방에 주어진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을 의미하고, 이 내쉬 전략의 짝을 내쉬 균형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부분이죠. 내쉬 균형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각 플레이어에게 우월 전략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강우월 전략 또는 그냥 우월 전략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전략에 비해 항상 가장 높은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내쉬 전략은 상대방의 주어진 전략에 대한 최적 전략임에 비해서, 강우월 전략 또는 우월 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가장 높은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월 전략의 짝을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왼쪽 보수 행렬이 나와 있는데, 보수 행렬을 잘 보시면 경기자 3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자 3은 L과 H가 있다고 했을 때 모든 경우에 있어서 H가 더 큰 보수를 가져다 줍니다. L을 선택했을 때는 2만 얻을 수가 있는데, H를 선택하면 경기자 1과 경기자 2가 동시에 H를 선택하는 경우 3의 보수를 얻고, 나머지 경우에는 5의 보수를 얻기 때문에 L보다 H가 항상 높은 보수를 가져다 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자 1과 2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경기자 3은 L을 선택하는 것보다 H를 선택할 때의 보수가 항상 높으니까 경기자 3은 H가 우월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보수 행렬 중에 위의 것은 볼 필요가 없고요. 아래에서 내쉬 균형이 존재하는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자 1의 우월 전략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경기자 2가 L일 때는 H가 더 큰 보수를 가져다 주고, 경기자 2가 H를 선택할 때는 L이 더 큰 보수를 가져다 주니까 경기자 1의 우월 전략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경기자 2의 경우도 경기자 1의 전략 선택에 따라서 자신에게 더 큰 보수를 가져다 주는 전략이 변화하므로 경기자 2도 우월 전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데, 각 경우에 있어서 경기자 1과 2가 전략을 바꿀 요인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제할 수 있는 조합은 경기자 1과 2가 모두 0의 보수를 갖는 이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내쉬 균형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둘 다 2의 보수를 얻는 이 경우에는 경기자 1과 2가 모두 전략을 변경해서 자신의 보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남는 건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이 조합 같은 경우에 경기자 2가 전략 L을 전략 H로 바꿀 요인은 없죠. 2에서 0으로 보수가 감소하니까. 그것은 경기자 1도 5에서 2로 감소하니까 자신의 전략을 바꿀 요인이 없고요. 그 다음 이쪽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기자 2는 자신의 전략을 바꿀 요인이 없습니다. 5에서 2로 보수가 감소하니까요. 그리고 경기자 1 같은 경우에도 2에서 0으로 보수가 감소하니까 전략을 바꿀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이 게임의 내쉬 균형이 됩니다. 따라서 내쉬 균형이 두 개가 존재하니까 13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기업 A의 생산함수가 미니멈 3L, 5K의 3분의 2승이라고 한다. 기업 A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투입량, K는 자본 투입량이다. 14번 문제는 레온티에프형 생산함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니멈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미니멈 함수의 특징은 문제에서의 생산요소 LK가 3L과 5K로 투입이 되는데, 둘 중에 크지 않은 값이 튀어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함수가 레온티에프형 함수일 때는 생산요소를 3L과 5K가 같아지는 비율로 투입하게 됩니다. 먼저 보기 1번과 2번에서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먼저 보기 1번의 노동의 한계 생산부터 보겠습니다. LK 평면에
생산함수에서 도출된 등량 곡선을 그려보면 꼭지점이 OK가 3L과 일치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 직선상에 위치하는 L자형의 개형을 갖게 됩니다. 노동이 한 단위 추가 투입됨에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양을 나타내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A점에서 출발해서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켜서 BCD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점 A와 B는 OK가 3L보다 큰 영역에 존재하고 있고요. C는 OK와 3L이 같은 영역, D는 OK가 3L보다 작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점에서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이 Q0, Q1, Q2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 C에서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은 그대로 Q2에 머무르게 됩니다. K를 같이 증가시켜야만 생산량이 증가하는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점 A에서 C로 가는 과정을 보면 생산함수는 3L이 OK보다 작기 때문에 3L이 미니멈 함수의 값이 되고 거기에 지수가 3분의 2가 붙은 이게 생산량이 되죠. 이것을 노동에 대해서 미분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되고 지금 노동의 한계 생산의 모습을 보면 노동 투입량 증가에 따라 지수가 마이너스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체감하게 되는데 문제는 점 C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노동 투입량을 늘려도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은 0으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은 체감하는 영역이 있고 불변으로 유지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본의 한계 생산도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점 A에서 출발해서 자본의 투입량을 늘려나간다고 할 때 점 D로 가는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점 A와 B는 OK가 3L보다 작은 영역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함수는 3L과 OK 중에 OK가 작은 값이니까 OK가 미니멈 함수의 값으로 되고 거기에 지수 3분의 2가 붙은 이 값이 생산량이 되고요. 이것을 자본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되는데 자본의 한계 생산을 보시면 K에 음수의 지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본 투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자본의 한계 생산은 체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 A에서 자본을 투입시킴에 따라서 생산량은 Q0에서 Q1, Q2로 증가하게 되고 그런데 점 C부터는 자본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생산량은 Q2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도 체감하는 구간이 있고 불변으로 유지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기 1번과 2번에서는 1번은 노동의 한계 생산은 지속적으로 체감한다. 2번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은 지속적으로 체증한다.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둘 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은 등량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되어 있는데 원점에 대해서 L자 모양으로 볼록한 모양이죠. 보기 3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생산량이 기존 생산량의 2배가 되면 원점으로부터 최적 생산요소 투입조합까지의 거리는 기존 거리의 3배가 된다. 기존 생산량을 Q라고 하고 그때의 최적 생산요소 투입조합을 L, 즉 점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생산량의 2배가 되는 L과 K의 조합은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산함수에서 Q가 2Q가 되려면 L과 K를 몇 배로 증가해서 투입해야 하는지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니멈 함수의 지수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Q가 2배가 되려면 안에서 2의 2분의 3승 즉 루트 8이 미니멈 함수에 곱해져야 2Q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멈 함수는 1차동차 생산함수이기 때문에 2의 2분의 3승이 L과 K에 각각 곱해지는 형식으로 변환이 되고요. 즉 생산량이 기존 생산량의 2배가 되려면 노동 투입량과 자본 투입량을 2의 2분의 3승배 즉 루트 8배만큼 증가해서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기존에 Q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L과 K를 투입해야 했다면 생산량이 2배가 되기 위해서는 2의 2분의 3승 배만큼 L과 K를 증가시켜서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원점에서 B점까지의 거리가 원점에서 A점까지의 거리의 3배가 되는지를 묻고 있죠. 선분 OA나 선분 OB가 각각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므로 계산을 하면 선분 OA의 길이는 루트 L제곱 플러스 K제곱이 되고요. 선분 OB의 길이는 루트 L 대신에 2의 2분의 3승 L을 대입해서 제곱하고 K 대신에 2의 2분의 3승 K를 넣어서 제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2의 2분의 3승이 튀어나오니까 생산량이 기존 생산량의 2배가 되면 원점으로부터 최적 생산요소 투입 조합까지의 거리는 기존 거리의 3배가 아니라 2의 2분의 3승, 즉 루트 8배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보기 5번을 보면 규모에 대한 수익을 묻고 있는데 생산함수에 생산 요소를 람다배만큼 증가해서 투입했을 때 기존 생산량의 람다배만큼 증가하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L과 K 대신에 람다 L, 람다 K를 대입해서 생산함수를 정리하면 람다의 3분의 2승 곱하기 Q가 되고 이것은 기존 생산량의 람다배보다 작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러므로 14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어느 복점 시장에서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두 기업 A, B가 동시에 자신의 가격을 결정한다. 두 기업의 수요함수와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QI, PI, TCI는 각각 기업 I가 생산하는 재화의 수량, 가격, 비용을 나타낸다.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모두 0보다 큰 상수이다. 15번 문제는 베르트랑 모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베르트랑 모형은 꾸르노 모형과 가격 경쟁을 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지 가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생활에서는 기업들이 수량보다는 가격으로 전략을 선택해서 영업을 하는데 그래서 꾸르노 모형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모형이고 하지만 현실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베르트랑 역설이라고 하고 그 베르트랑 역설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가정이 깨질 때 현실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지금 모형 설정한 것을 보면 모든 파라미터들이 0보다 큰 상수라는 점 빼고는 다 미지수죠. 그래서 전형적인 베르트랑 모형의 가정에서 나오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모형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오류는 없지만 파라미터를 미지수로 놓지 않고 수치를 구체적으로 줘서 문제를 출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재화하에서 베르트랑 모형의 균형을 의미하는 베르트랑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본적인 가정들이 깨질 때 특히 이 문제에서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가 차별화된 경우를 묻고 있는데 이렇게 재화가 차별화된다는 것 이외에도 베르트랑 모형의 가정이 깨졌을 때 베르트랑의 역설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수식으로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 복점 시장인 베르트랑 경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르트랑 경쟁의 가정은 기본적으로 꾸르노 경쟁의 가정과 동일합니다. 동질적인 재화를 만드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은 일정하면서 동일하고요. 고정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딱 한 번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때 각 기업의 내시 전략은 상대방에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을 설정해서 시장 수요를 전부 자신의 수요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르트랑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두 기업은 한계 비용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게 되고 이 상황을 두 기업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벌어지면 두 기업은 가격을 한계 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기업의 내시 전략의 짝인 내시 균형은 두 기업의 가격이 한계 비용과 동일하고 이유는 0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과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독점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보통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가격을 부과하는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조직 이론을 공부할 때 완전 경쟁 시장과 그 반대에 있는 독점 시장을 비교를 할 때 독점 시장은 기업이 하나인 시장이죠. 그런데 기업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지는데 지금 베르트랑 경쟁에서는 기업이 단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과 비슷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역설적이라고 해서 베르트랑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르트랑 모형은 극단적인 케이스로서 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할 경우에 역설이 해소가 됩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은 기업의 한계 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베르트랑의 역설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설명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가정을 현실화한다고 기재를 했는데 먼저 제품 차별화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정에서 두 기업이 동질적인 재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두 기업이 만드는 재화가 차별화될 경우에 베르트랑의 역설은 해소가 됩니다. 이번 공인회계사 문제에서 기출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품이 차별화되면 가격이 낮다고 해서 그 제품으로 수요가 다 쏠리지는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베르트랑의 역설이 해소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업의 생산 능력이 제한됐을 경우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장 수요가 있다고 할 때 두 기업이 시장의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생산 능력이 있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기업이 모든 시장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경쟁하는 기업은 상대 기업이 커버하는 수요량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수요에 대해서 한계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이윤을 낼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그때도 베르트랑의 역설이 해소가 됩니다. 이것은 기업의 생산 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도 그렇지만 한계 비용이 일정하지 않고 생산량 증가에 따라 증가할 때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릴 때 한계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시장 수요를 커버할 만큼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결국 시장 수요를 한 기업이 다 커버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생산 능력이 제한된 경우와 동일한 결과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복 게임입니다. 우리가 베르트랑 경쟁이 한 번만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는데 만약 이러한 경쟁이 무한대로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했을 때 두 기업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가격 경쟁을 상대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설정을 하려고 계속 시도할 경우에는 결국 두 기업 다 이윤이 0으로 되는 결론에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높게 설정해서 시장 수요를 반반씩 각 기업이 나눠 갖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할 것이고 두 기업은 암묵적인 담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기업은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베르트랑의 역설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 가격 정수 제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베르트랑 경쟁에서 각 기업이 가격을 정수 단위로만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입니다. 베르트랑 경쟁에서는 각 기업의 내시 전략은 상대방이 설정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이 각각 10이라고 할 때 10보다 1 큰 11이라는 가격을 상대 기업이 설정한다고 할 때 자기는 10을 설정해야 시장의 모든 수요를 가져오게 되죠. 그건 상대 기업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계 비용과 동일한
10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각 기업의 내시 전략이 되고, 그래서 내시 균형에서는 두 기업의 이윤이 0이 되는데, 만약 가격을 정수 단위로만 설정할 수 있다고 하면 11로 설정했을 경우에 각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10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11로 설정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가격을 10을 설정할 경우에는 이윤이 0이 되는데, 둘 다 가격을 11을 설정할 경우에는 재화 한 단위당 1원의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시장 수요량은 서로 반반씩 나눠 가지겠죠. 이 균형이 서로 가격을 한계비용과 같은 10으로 설정해서 이윤이 0이 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베르트랑의 역설은 해소가 됩니다. 이 외에도 베르트랑의 역설이 해소되는 경우가 추가적으로 더 있지만 대표적인 4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는 제품 차별화 그리고 보기에서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이 차이가 날 때의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문제를 보면 복점 시장에서 두 기업이 가격을 동시에 결정하는 베르트랑 모형인데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고 있고요. 만약 두 기업이 동질적인 재화를 만드는 경우였다면 수요함수가 A와 B의 수요함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요함수로 표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두 기업의 수요함수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 비용함수를 보면 한계 비용이 각각 A는 CA, B는 CB로 되어 있는데 지금 CA와 CB가 단지 0보다 큰 상수라고만 되어 있지 CA와 CB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이 동일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을 수도 있는 경우,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수요함수에서 수요의 법칙은 각각 성립을 하고 있죠. A의 가격과 A의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고 B의 가격과 B의 수요량도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리고 A의 수요함수를 보면 B의 가격이 상승하면 알파2가 0보다 큰 상수니까 A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A와 B는 대체제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B의 수요함수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A의 가격이 상승하면 B의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역시 B의 수요함수에서도 A와 B의 제품이 서로 대체제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박스를 보면 먼저 가는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을 도출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이따가 수식으로 전개를 할 때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요. 나 다부터 보겠습니다. 나, 두 기업 모두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전형적인 베르트랑 모형이었다면 두 기업은 균형에서 이윤이 모두 0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기업이 동질적인 재화를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이 일정은 하지만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트랑의 역설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업 모두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다를 보면 A의 한계 비용이 B의 한계 비용보다 작으면 균형에서 기업 B의 이윤은 항상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전형적인 동질적인 재화를 만드는 두 기업의 경우라면 이 보기 다는 맞는 서술입니다. 즉 한계 비용이 일정하면서 상대 기업보다 항상 작은 A라는 기업이 제품 가격을 상대방 B 기업의 한계 비용보단 작지만 자신의 한계 비용보단 크게 설정을 한다면 시장의 모든 수요를 다 독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 B는 한 개의 제품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되니까 기업 B의 이윤은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이 상대 기업보다 가격을 낮게 설정을 하더라도 모든 수요를 다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B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한계 비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항상 기업 B의 이윤이 0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다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출제하신 분은 기본적인 베르트랑 모형에서 가정이 깨졌을 때 베르트랑의 역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묻고자 이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도 풀어보겠지만 나와 다 같은 경우 오히려 명확하게 파라미터들을 모두 0보다 큰 상수라는 이 조건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조건을 좀 더 설정을 해서 아니면 아예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기 가를 풀어봐야 되니까 수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업의 반응 곡선부터 도출해 보겠습니다. 각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하게 되는데 베르트랑 경쟁에서는 전략 변수가 가격으로 상대방에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내시 전략이 되는데 기업 A부터 보면 기업 A의 이윤식은 기업 A의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됩니다. 총 수입은 당연히 기업 A가 설정하는 가격 PA 곱하기 기업 A의 판매량 QA가 되고요. 그리고 총 비용은 문제에서 주어진 일정한 한계 비용 CA 곱하기 판매량 QA가 됩니다. 그 다음 QA 자리에 수요함수식을 대입해서 이윤식을 PA에 관한 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 PA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0으로 놓고 PA에 대하여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상대 기업인 기업 B가 정하는 가격 PB가 주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PA 값을 나타내는 기업 A의 반응 곡선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업 B의 경우에도 이윤식을 설정을 한 다음 기업 B의 선택 변수, 전략 변수인 가격 PB에 대해서 이윤식을 편미분해 준 다음 PB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것이 기업 B의 반응 곡선이 됩니다.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을 각각 A기업의 반응 곡선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B기업의 반응 곡선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기 가에서 PA, PB 평면에서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이 우하향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기업의 반응 곡선 식에서 기울기를 보면 A기업 같은 경우에는 알파2분의 2알파1이 되고요. 기업 B는 2베타1분의 베타2가 됩니다. PA, PB 평면이니까 PB가 Y축에 해당하고 PA가 X축에 해당하니까 지금 기업 A의 반응 곡선에서는 2알파1분의 알파2가 아니고 알파2분의 2알파1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기업 B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2베타1분의 베타2를 갖다 쓰면 되고요. 문제에서 이 파라미터들이 다 0보다 큰 상수로 했으니까 일단 기울기는 분모 분자 다 0보다 큰 양수니까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은 PA, PB 평면에서 모두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 가에서는 반대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이 모두 우상향하긴 하는데 우상향하는 기울기의 대소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두 기업의 기울기가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기업 A의 반응 곡선은 여러분들이 PB에 0을 넣고 X절편을 구해보면 양수가 되고요. 그리고 기업 B의 반응 곡선 같은 경우에는 Y절편을 구해보면 즉 PA에 0을 대입하고 보면 Y절편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기업 A의 반응 곡선은 가로축을 관통하면서 우상향하고요. 기업 B의 반응 곡선은 세로축을 관통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이 경우는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이 평행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즉 두 기업의 기울기가 서로 같은 경우가 되고요. 이 각 기업의 반응 곡선은 각 기업의 내시 전략을 의미하는데 내시 전략의 짝이 내시 균형인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이 만나지 않죠. 그래서 내시 균형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이 경우에는 기업 A의 반응 곡선이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울기의 관계를 보면 이와 같이 기업 A의 기울기가 기업 B의 기울기보다 더 크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이 PA, PB 평면에서 1사분면에서 만나게 되고요.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이 만나는 내시 균형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때 조건은 이 조건을 정리하면 4알파1 베타1이 알파2 베타2보다 크다는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를 보면 이 경우에는 기업 B의 반응 곡선이 더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이 만나긴 만나는데 PA와 PB가 음수인 영역, 즉 3, 4분면에서 만나게 되죠. 현실에서는 PA와 PB 각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는 비록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이 만나긴 하지만 비현실적인 경우이므로 이 점은 내시 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내시 균형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의 경우에서만 내시 균형이 존재하게 되고 내시 균형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 조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에서 제시한 각 보기에 대한 판단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을 가지고 베르트랑 내시 균형에서 각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 균형 거래량, 그리고 각 기업의 이윤을 식으로 도출을 하려고 합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각 기업의 반응 곡선을 가져왔고요. 두 반응 곡선을 연립을 하면 균형 가격을 구할 수 있죠.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는 PA 스타와 PB 스타고요. 이렇게 도출한 PA 스타와 PB 스타를 수요 함수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균형에서의 QA 스타, QB 스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시 균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반응 곡선 기울기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 중에 이렇게 반응 곡선이 1사분면에서 교차해서 내시 균형이 존재하는 조건이 성립해야만 이렇게 균형 값들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을 가만히 보면 왼쪽에 PA 스타부터 QB 스타까지 분모를 보시면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기업의 이윤 값도 도출해 보겠습니다. 각 기업의 이윤식을 가져왔고요. 이윤식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바로 직전에 구한 PA 스타에서 CA를 뺀 값을 정리를 하면 QA 스타에 알파1으로 나눈 값이 된다는 것으로 정리되고요. 이것은 QA 스타에 대해서 정리하면 QA 스타는 알파1 곱하기 PA 스타 마이너스 CA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럼 결국 내시 균형에서의 각 기업의 이윤은 지금 PA 스타 마이너스 CA가 알파 1분의 QA 스타니까 대입을 해주면 알파 1분의 QA 스타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QA 스타 제곱 자리에 지금 이 알파 1 곱하기 PA 스타 마이너스 CA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알파 1 곱하기 PA 스타 마이너스 CA의 제곱의 형태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B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윤식을 보면 지금 수량으로 정리된 이 부분을 보나 가격으로 정리된 이 부분을 보나 완전 제곱의 형태이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푼 부분을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서 보면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 기업의 반응 곡선의 기울기가 모두 양수라서 PA, PB 평면에서 우상향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보기 나에서 두 기업 모두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균형에서의 이윤 값을 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서 둘 다 양의 이윤을 얻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도 CA가 CB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기업 B의 이윤이
베타 1은 원래 0보다 큰 상수고 PB스타가 CB보다 크기만 하면 기업 B의 이유는 0보다 큰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기 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보기 가 같은 경우에만 반응 곡선을 구해서 기울기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렇게 수식으로 해서 푸는 것은 출제자가 사실 요구한 바는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큰 틀, 베르트랑 모형의 전형적인 모습, 동질적인 재화를 만들면서 서로 한계 비용이 같은 동일한 기업이 존재하고 베르트랑 경쟁이 한 번 일회적인 동식 게임으로 일어날 때 발생하는 베르트랑 역설이 그 가정들이 깨졌을 때 해소될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만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세 가지 보기 다 옳지 않은 보기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